세상엔 남들의 사랑을 갈망하며 그 사랑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매력을 포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예계 스타들과 화류계 종사자들이죠. 겉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놀랄 만큼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서로 끌리고 얽히고 급기야 부부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달콤한 만남인 줄 알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악연으로 돌변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극으로 번지기도 하죠.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던 연예인과 화류계 종사자들의 충격적인 악연 TOP9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9위는 배우 오지호와 템프로 출신 안나의 파국적 러브스토리입니다. 영화 미인에서 엉덩이로 먼저 얼굴을 알리고 드라마 환상의 커플로 전 국민에게 이름을 각인시킨 오지호. 당시 그는 잘생긴 외모와 로맨틱한 이미지로 떠오르는 스타였죠. 하지만 2007년 1월 전 여자친구 안나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해 그의 사생활은 그대로 세상에 까발려지게 됩니다. 28세였던 안나는 강남 템프로 출신으로 오지호와 오랜 기간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오지호의 태도는 싸늘했습니다. 그는 안나와의 교제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 사실 유포 운운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죠. 심지어 안나의 장례식장에도 발길을 하지 않으며 관계를 끝까지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업소 관계자들과 주변인들의 증언이 쏟아지자 그의 방어막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결국 연인 관계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강남의 한 호스트바. 오지호는 선수, 안나는 손님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곧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안나는 오지호의 연예계 진출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했습니다. 자신은 오래된 국산차를 타면서도 오지호에게는 고급 외제차를 사줄 정도였죠. 그가 주눅 들지 않도록 돈을 대고 생활을 챙기고 꿈을 위해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오지호는 드라마 환상의 커플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하지만 안나에게 돌아온 건 함께한 성공의 기쁨이 아니라 차가운 이별 통보였습니다. 드라마 종영 직후 두 사람이 떠난 홍콩 여행 안나에게는 사랑을 확인하는 축하 여행이었지만 오지호에게는 이별 통보 여행이었죠. 돌아오자마자 상처를 아는 안나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마지막으로 오지호의 삼성동 자택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10번 넘게 전화를 건 끝에 단 3분 19초 동안 마지막 통화를 나눈 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간 안나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오지호는 그녀의 빈소조차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정한 태도와 무책임한 처신에 더 큰 실망을 느꼈죠. 결국 한 여자의 헌신과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한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가 애초에 오지호를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런 비극은 없었을까? 8위는 그룹 god지. 5. D 출신 손호영과 윤혜영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입니다. 2013년 손호영 소유 차량 안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동안 철저히 숨겨져 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손호영 소속사는 부랴부랴 성명을 내며 고인은 일반인 여자친구라고 굳이 일반인임을 강조하며 선 걷기에 급급했지만 곧 지인들의 증언으로 두 사람의 과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모현동의 한 대형 주점에서였습니다. 단골 손님과 종사자라는 단순한 인연에서 시작했지만 손호영이 윤혜영이 업소 마담에게
빌린 선수금 전액을 대신 갚아주면서 관계는 단숨에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윤혜영은 화류계를 떠나 전업주부로 살기를 꿈꿨지만 꿈은 곧 경제적 종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생활비, 월세, 각종 비용까지 모든 건 손호영의 지갑에서 나왔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사랑보다 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애정은 식어갔고 특히 먼저 마음이 떠난 쪽은 손호영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소속사에 새로 들어온 신인 여자 가수와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잦은 다툼 끝에 손호영은 동거하던 집을 거의 찾지 않게 되었고 결국 생활비 송금마저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화류계로 돌아갈 수도 없었던 윤혜영은 편의점, 카페 등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생활고는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상처와 극심한 생활고에 절망한 윤혜영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녀의 주검은 아이러니하게도 손호영 소유 차량에서 발견되었죠. 이 사건은 손호영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장례가 끝난 바로 다음 날, 그는 동거녀와 똑같은 방법으로 생을 마감하려 했지만 차량에 불이 붙는 바람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순간 간신히 차량 밖으로 뛰쳐나와 살아남을 수 있었죠. 사건 이후 손호영은 실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은 일부 팬들에게 손호영의 진심을 알리는 계기로 포장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뒤 그는 새로운 연애 소식을 알리며 과거의 상처를 극복해냈다고 주장했죠. 7위는 배우 이성균과 강남 유흥업계 실장 김남혜, 그리고 그녀의 공범 박소정입니다. 한때 오스카의 영광을 누리며 정상에 섰던 배우 이성균. 그러나 한순간의 방심이 그를 반짝이는 별에서 추락한 별로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를 나락으로 끌어내린 건 강남의 멤버십 유흥업소 실장이었던 김남희와 그녀의 지인 박소정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김남희를 두고 강남 최고 유흥실장이라는 자극적인 수식어를 쏟아냈지만 정작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는 싸늘했습니다. 그녀가 몸담았던 업소는 4인 기준 기본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멤버십 클럽이긴 했으나 김남희는 업계에서 에이스로 불릴 수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남희는 지명 손님만으로는 큰 돈을 벌기 힘들었고 결국 방이라 불리는 비공식 사적 부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덫에 걸린 인물이 바로 배우 이성균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공개된 장소를 피하고 싶어 조용한 공간을 찾았다고 주장했지만 하필이면 그곳에서 마주친 인물이 김남희였죠. 외모로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뛰어난 사교성과 언변으로 유명했던 김남희는 빠르게 이성균에게 다가갔고 결국 그는 그녀가 세심하게 설계한 깊은 함정 속으로 스스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이후 김남희는 이성균을 향해 관계 폭로를 빌미로 1억 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요구액의 3배인 3억 원을 빼앗은 뒤 홀로 잠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남희와 가까운 사이였던 공범 박소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김남희가 3억 원을 독식하고 사라지자 박소정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직접 이성균을 협박했습니다. 사건은 한때 은밀히 덮이는 듯 했지만 김남희가 다른 사건으로 체포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검찰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성균 관련 내용이 폭로되며 언론은 연일 자극적인 단어와 선정적인 제목으로 이 사건을 쏟아냈죠. 이후의 전개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한편 검찰은 두 여성을 향해
단호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피라냐 같은 인물들이다. 심지어 이들이 언론 앞에서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였을 때조차 검찰은 그 태도를 가식적 연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현재도 이 사건은 법정에서 팽팽한 공방 중이며 결론이 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6위는 조성민, 신미영, 그리고 이들의 얽힌 관계 속에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 최진실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톱스타 커플 최진실과 조성민, 세기의 로맨스로 불렸던 두 사람의 결혼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지만 그만큼 이들의 파국적 이혼 역시 숱한 뒷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등장한 이름이 있었죠. 바로 강남 사교계에서 신마담으로 불렸던 신미영입니다. 조성민은 이혼 과정 내내 신미영과의 관계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혼 이후에도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가며 결국 소문은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둘을 연결해준 인물이 최진실의 친동생 최진영이었다는 점입니다. 최진영은 신미영을 사업 파트너라며 조성민에게 소개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한 번의 연결이 조성민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성민은 신미영에게 깊이 빠져들었지만 문제는 그녀의 속셈이 달랐다는 겁니다. 신미영은 조성민의 재력을 과대평가하고 접근했지만 결혼 생활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빈털터리 전 야구선수였습니다. 게다가 사업 수완조차 없던 조성민은 투자마다 실패하며 끝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죠. 결국 신미영은 차갑게 등을 돌렸고 조성민은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비극보다 더 큰 충격은 신미영의 태도였습니다. 조성민의 장례식장에 나타나기는커녕 그녀는 하와이에서 송년 불꽃놀이를 즐기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조성민의 마지막 고통과 절망에 대해 단 한 톨의 죄책감도 없는 듯한 행동은 대중에게 분노와 충격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미영의 이름은 이후에도 여러 연예계 비극에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배우 안재환과 이효원을 괴롭혔던 악명 높은 사채업자와의 관계, 정다빈 사건, 장자연 사건의 악덕 소속사와의 내밀한 연결까지 그녀의 이름은 연예계 비극의 그림자 속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었습니다. 심지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신미영 관련 제보를 확보하고도 5년째 방송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녀 뒤에 고위층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죠. 한편 신미영이 런칭한 브랜드를 앞다투어 홍보했던 연예인들, 그리고 그녀와 가까운 관계를 맺은 정계재계 고위층 인사들까지 다시금 조명을 받으면서 대중의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비극 속에서 신미영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 그 답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묻혀 있습니다. 5위는 이혁재입니다. 이혁재는 2000년대 초반에 전성기를 누리며 연예계에서 크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 한 회와 결혼의 가정을 이루고 자상한 아빠로서 EBS 60분 부모 프로그램까지 진행하며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혁재는 클럽에서 2차례에 걸쳐 음주 가무를 즐기며 첫 번째 클럽의 여종업원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 후 2번째 클럽을 방문했을 때 그 여종업원을 다시 부르려 했지만 그녀가 이미 퇴근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지 못하고 업소를 찾아가 직접 확인합니다. 그 결과 그 여종업원이 실제로는 퇴근하지 않았으며 그를 피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실망과 화가 치밀어 올라 업소 매니저와
여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그동안 쌓아온 자상한 아빠라는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과도하게 나온 술값 문제로 시작되었다고 이혁재가 주장했지만, 언론은 그의 행동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의 본질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혁재는 수년 동안 공들여 쌓은 이미지를 한순간에 잃게 되며 많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4위는 박유천입니다. 2016년 6월 이중적인 삶의 그늘을 가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에게 성폭행 혐의가 제기되었죠. 그는 업소의 화장실에서 한 여종업원을 강압적으로 괴롭힌 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불명예스럽게도 변기천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 씨는 박유천에 의해 화장실로 강제로 끌려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유천은 4차례나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 씨는 박유천에 의해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어 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라 해도 성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녀는 박유천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박유천에게 5천만 원의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금액은 결국 박유천이 2021년에 지급했습니다. 2019년 박유천은 마약 투약 혐의로 다시금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연예계 은퇴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혐의가 입증되어 10개월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세금 체납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르는 불명예를 추가로 안았습니다. 연예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던 박유천이지만 그는 일본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3위는 슈퍼주니어 전 멤버 강인입니다. 질투가 많은 남자친구, 그러나 선택은 늘 최악. 강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같은 방에 있는 상황을 도저히 참지 못하는 폭발형 남자였습니다. 한때 슈퍼주니어 멤버로 전국적 인기를 누렸지만 결국 그의 이름을 대중에게 다시 알린 건 무대 위 영광이 아니라 신사동 룸살롱 폭행 사건이었죠. 당시 경찰은 서울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강인을 발견했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연인 간의 다툼으로 보였고 양측이 현장에서 화해하며 사건은 곧바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 드러난 사건의 내막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처음 언론은 사건 장소를 신사동 주점으로 보도했지만 사실은 노현동 룸살롱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주소 정정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 자체를 바꿔놓는 중요한 포인트였죠. 강인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격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장소가 룸살롱이었다는 사실은 상황을 훨씬 더 복잡하고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강인이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피해 여성은 사실 노현동 유흥업소 소풍에서 영심이라는 가명으로 일하던 에이스급 종업원이었습니다. 강인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지명 경쟁에 뛰어들었고 자연스럽게 매일같이 소풍을 찾는 단골이 됐습니다. 룸살롱에서는 종업원이 특정 손님에게 연애 감정을 심어주어 안정적인 지명을 확보하는 전략이 흔히 사용되는데 강인은 그런 관리 대상 손님 중 하나였던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강인의 현실이 예전 같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여러 사고로 그룹에서 사실상 퇴출된 그는 경제적으로도 예전처럼 큰손 손님 역할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영심 역시 강인에게만 의존할 수 없었고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방의 손님까지
함께 받는 이른바 더블 근무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영심이 잠깐 다른 방 손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예상보다 늦게 돌아오자 강인의 불안은 질투로, 질투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그는 결국 영심이 있는 다른 방으로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가 급기야 영심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지만 영심의 너그러운 태도 덕분에 강인은 훈방 조치만 받고 사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강인은 소품 출입 금지를 당하며 사실상 업계에서 블랙리스트 손님으로 찍혔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때 수많은 팬들에게 따뜻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아이돌이 결국 룸살롱 폭행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억되는 아이러니한 결말. 강인의 추락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룸살롱 한켠에서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2위는 탁재훈입니다. 탁재훈은 한때 개그맨 김용만과 함께 2013년 대규모 도박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사건 이전인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카오에서 엄청난 규모의 원정 도박을 조사하면서 탁재훈을 비롯한 여러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탁재훈과 이수근이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수사관에게 접대와 금품을 제공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탁재훈의 과거 발언들이 다시 조명을 받으면서 그의 룸살롱 방문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상상플러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로 운동장, 놀이터, 사무실 등을 언급했으나 이는 강남의 유명 룸살롱들의 이름에 빗대어 한 말이었습니다. 이 드립은 대부분의 시청자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의 발언이 룸살롱을 지칭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2007년 한 인터뷰에서는 총각 시절 호기심으로 시작된 룸살롱 방문이 습관이 되어 결혼 후에도 계속됐음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룸살롱을 방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이러한 장소를 마치 일상적인 레크리에이션처럼 여기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탁재훈의 이러한 태도는 공개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그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1위는 배우 김래원입니다.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수많은 히트작을 남긴 배우 김래원. 그러나 대중에게 회자되는 건 그의 명연기보다도 나쁜 손 논란입니다. 작품 속에서 능글맞고 과감한 행동을 일삼는 캐릭터를 자주 연기했던 그는 연기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손버릇이 스크립트를 넘어 현실에서도 발휘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11년 청담동 유명업소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래원은 술자리에서 20대 여종업원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여성이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자 격분해 심각한 타박상과 손가락 찢김 부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당시 김래원은 사건 직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의 해명은 한층 더 복잡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속사 측은 실제 몸싸움은 소속사 관계자와 여종업원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며 김래원은 단지 말리려다가 휘말린 피해자라고 주장했죠. 게다가 해당 술자리는 원래 소속사 직원들이 김래원을 설득해 억지로 만든 자리였다고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은 뒤였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능청스럽게 여성 캐릭터를 다루던 모습과 현실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이 겹쳐지며 연기와 실제 구분이 가능한가라는 비판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김래원의 배우 인생뿐 아니라 개인적인 이미지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때는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으로 불리던 배우가 이제는 나쁜 손의 상징으로 기억되는 아이러니한 결말. 김래원의 커리어에서 이 사건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